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106일 앞둔 오늘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물갈이부터 예고했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즉각 모독과 독설부터 뱉었다고 반발하며 날선 공방전을 예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총선 전쟁이 사실상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오늘 이 취임 장면부터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라는 깜짝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만 공천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의 불출마와 특권 포기 선언으로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한 위원장의 연설 대부분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시대 정신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지지 세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고 내부 성찰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영남권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친윤 핵심이자 부산 지역 3선인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 쇄신의 동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초선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자 인선에 대해선 빠른 답보다는 맞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모레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는데 오늘도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으로부터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걸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 비대위원장에 지명되기 이틀 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독소 조항과 시점을 언급하며 악법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앞서 어제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한 위원장 발언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부 수용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8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제2요구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한 위원장 취임에 앞서 대통령실과 당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걸 두고 수직적 당정 관계에 있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맞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공식 출범 때까진 윤재욱 권한대행 체제라며 한 위원장 책임론으로 번지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의견들을 종합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 개인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특별감찰관 도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엔 스튜디오에서 여당 취재하는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 이재명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오늘 수락 연설이 12분 정도 됐는데요.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 범죄로 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네. 피의자 대 검사 구조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지지자인 개딸 그리고 586 운동권까지 야권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곧바로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취임 첫 일성으로 그간의 국정 운영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모독과 독설부터 뱉습니까?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입니까? 네, 한 위원장은 다만 이 대표를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바로 내일은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또 모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있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오늘 연설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요. 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은 있었습니다. 정치가 게임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이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요. 다만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만날 가능성까지 완전히 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의 회견이 끝나자마자 내일 오후 3시에 예정대로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이 끝난 뒤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뒤에 대통령실이 무조건 수용 불가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도 똑같습니까? 네, 일단 앞서 한 장관이 했던 이야기,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좀 살펴보시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면서도 이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다 이 말을 동시에 한 적이 있었죠. 예. 오늘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점만 강조를 했고 이 시점을 총선 뒤로 이 미루는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에서 특검법 거부로 가닥을 잡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결국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상 외의 파격적인 발언은 없었던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서 할 말을 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이번 주까지 당의 쇄신을 요구한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작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당사로 쓸 만한 대형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고 최근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선 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며 신당 합류를 요청한 게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달 초 김부겸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대권과 당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신당 창당을 결심했다며 김 전 총리의 신당 합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창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전 총리를 설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곧바로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다음 달을 목표로 창당 실무 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총리 측은 여의도 국회 앞에 당사와 사무실을 겸할 100평대 규모의 대형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H빌딩도 후보군 중 하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간판급 인물 섭외와 당명 공모, 발기문 작성 등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통합 비대위 전환과 함께 이선 후퇴를 요구한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사실상 탈당을 전제로 조만간 이 전 총리와 접촉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면 네, 그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공개가 되겠죠. 최근 당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전 고양시장은 부당한 공천 학살을 당했다며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절인 어제 새벽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돼 경찰이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는 건지 조사 중입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 숨진 아빠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파트 앞에는 꽃다발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작은 바위 위에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새벽 불이 난 아파트 앞입니다. 아파트 4층에서 불을 피하지 못한 아빠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안고 창 밖으로 뛰었습니다. 아빠는 끝내 숨졌지만 아이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누군가가 아파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갔습니다. 올해 막내를 얻은 부부는 6개월 전쯤 이사 왔습니다.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키다 변을 당했습니다. 내 조카가 사는 집에 불이 났어. 그 집에서 어째 그냥 빨리 뛰어나와 지금 누가 살아야지. 20층 계단에서 발견된 70대 여성은 생명을 건졌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준비하라고까지 할 정도로 많이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은 아파트 3층의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 등을 발견해 화재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숨진 세종시 목욕탕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탕 안으로 어떻게 전기가 흘러들어간 건지 밝히는 게 관건인데 감식팀은 탕 안에서 물을 내뿜는 수중 안마기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동네 친구였던 70대 여성 3명이 감전된 온탕 안에 전기 배선은 없습니다. 다만 벽면 안쪽으로는 모터 장비와 기포를 일으키는 설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여탕 한가운데 있는 벽면 안쪽엔 수중 안마기가, 바닥엔 기포기가 있습니다. 수중 안마기는 기계실에 있는 모터로 압력을 넣어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기포기도 비슷한 설비로 돌아갑니다. 오늘 2차 합동 감식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기안전공사는 특히 수중 안마기를 집중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수중 안마기와 연결된 5마력짜리 모터와 펌프, 배관을 수거했습니다. 수중 안마기 모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늘 다 정밀 감식했던 겁니다. 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 전선이 탕 내부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모터에서 흐른 전류가 배관을 타고 안마기 넘어 탕 안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누전이 먼저 이루어진 상황에서 차단기가 내려갔더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는 발생은 안 했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물과 전기가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명확했지만 시설 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육아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하는 식의 제도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육아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재택근무 보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선 때 시민의 제안을 받아 발표한 4대 국민 공약 중 하나입니다. 비대면의 이런 언택트 문화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정부는 5일 근무 중 이틀은 집에서 사흘은 사무실에서 하는 혼합형 근무제까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 현장 근무가 필수인 업종은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 등에선 아직 육아휴직도 충분히 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단축근로, 탄력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제도를 통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냈습니다. 저출산휴 관계자는 육아재택의 일괄적인 의무화는 쉽지 않다며 일가정 양립제도의 중요한 근로 형태라는 걸 명확히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저출산 관련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도 포함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150만 원을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 원까지 올리고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교육 예산 일부를 끌어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 중인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현금을 더 주는 겁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뒤 7살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도 17살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1년에 11조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위원회는 최근 교육 예산을 끌어쓰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줄면서 예산이 남는데 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또 교육부가 내년부터 복지부에 보육 업무를 넘겨받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교육부로 넘기지 말고 저출생 대책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보 통합의 예산을 기존 교육 예산과 교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절감되는 기존의 보육 예산을 시급한 국가 과제인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위원회는 여러 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장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도교육청도 거세게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아직인데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확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생들의 운동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정부가 초등학생 체력 검정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6학년생의 경우 20m 거리를 50차례 이상 오래 뛰어야 저체력 등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시작. 학창 시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익숙한 소리. 셔틀런으로 불리는 왕복 오래 달리기 신호음입니다. 학생들의 체력을 평가하는 팝스에선 초등학생은 15m, 중고등학생은 20m 거리를 뛰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성인들의 체력 평가 지표인 국민체력 100에 맞춰집니다. 초중 고등학생 예외 없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 20m 거리를 계속 달려야 하는 겁니다. 저체력의 기준은 4에서 5등급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저체력 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선 20m 거리를 50여 차례 이상 달려야 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선 100회 안팎, 2km 정도를 계속 달려야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직접 체력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당시 저는 20m 거리를 30번 정도 오갔습니다. 정부는 또 학생들의 스피드를 측정하기 위해 50m 달리기 종목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해온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대 실시하고 체계적인 체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력 평가 기준을 올린 건 점점 학생들의 운동량이 줄고 비만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기간 저하된 체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어기고 초과 근무를 했는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틀 밤샘식으로 몰아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우려와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김주영 씨는 이 공장에서 나흘은 9시간 반씩, 하루는 8시간을 교대제로 일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걱정이 앞섭니다. 일주일에 52시간만 지키면 연속 밤샘 근무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빠듯하게 일하면 결국 골병이 될 텐데 그 골병 들고 나면 결국 남는 시간은 병원 갈 시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현장에선 초과 근무를 하루 기준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적당한가,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내놓기까지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적용된 방식이 뒤집힌 겁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과는 좀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하루 단위로 연장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건 종전과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1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가 도주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 훔쳐간 범인을 잡았더니 그게 전 씨였습니다. 정직명 기자입니다. 남루한 차림의 남성이 편의점 앞에 앉아 도시락과 라면을 먹습니다. 느긋하게 담배도 피웁니다. 다른 남성이 전화를 하며 다가와 말을 겁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몸과 가방을 수색하더니 경찰차에 태웁니다. 바로 몇 시간 전 근처 인력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친 용의자였습니다. 고래 그 편의점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잡혀간 남성은 신분증이 없다며 이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문번호가 문형으로 이렇게 딱 일치한 것을 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수배자였거든요. 지문 조회 결과 확인된 이름은 전창수. 2018년 천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6억 원을 챙겨 달아나 공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입니다. 전창수 씨는 도피하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는데 지난달 말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채무, 채권,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좀 갚아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전창수 씨를 인계받은 천안 서북경찰서는 조만간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는 수면제인 줄 알았다, 모르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이 씨가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면제를 코로 흡입했다는 거라 경찰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윤정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가 건넨 약물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장 김모 씨는 구체적인 투약 날짜 5차례와 장소를 진술했는데 이 씨가 마약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서로 엇갈립니다. 김 씨는 이선균 씨가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 가루를 흡입하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케타민 얘기를 꺼냈더니 궁금하다고 했고 구해줬더니 투약했다고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이란 걸 알고 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았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진술한 5차례 투약 날짜 가운데 4차례 만남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3번 만남은 있었지만 아무 약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한 차례만 수면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씨는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 좋아진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 든 음료를 건넨 뒤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죠. 주범인 20대 남성을 잡고도 중국에서 데려오지 못했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검은 후드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26살 이모 씨입니다. 왜 학생들 상대로 범행하신 겁니까? 본인이 범행 계획하고 지시하신 거 맞으십니까? 취재진이 몰려들자 급하게 경찰차에 탑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있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입니다. 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 100병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를 먹은 학생의 학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좀 욱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이라도 더 집중 잘 되면 좋긴 하니까. 강남 학원가 학생들을 노린 신종 피신 범죄였습니다. 중국에 있던 이 씨는 국내에 범행할 사람들을 모아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게 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시음회도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중국에서 검거됐고 7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뉴스 보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민원에 동원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유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민원인 정보 유출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신고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13일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등 보도 6건에 대해 4,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희림 위원장이 해당 심의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민원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익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는 유 위원장의 아들과 친동생 등 직접적인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낸 민원이 10건인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직전 단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등 간접 관계자까지 더하면 모두 40여 명이 총 100여 회에 걸쳐 민원을 넣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MBC 등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원인 정보 공개는 민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중대 범죄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민원을 청부했는지에 대해선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산자부 산하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꼼수 입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부 사업을 따낼 땐 마치 자신들이 대부분 일을 처리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하청을 준 꼴이었다는 건데 발주기관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021년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발주한 1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품 판매를 위한 컨설팅과 홍보가 주 업무였습니다. 당시 생산성본부는 영상 제작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생산성본부는 본인들이 80%, 나머지는 중소기업 2곳에 각각 10%씩 업무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JTBC가 입수한 내부 문건입니다. 안한기 회장의 결재도 된 겁니다. 입찰 시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8대 1대 1을 제안했지만 실제 수행은 20대 52대 28로 진행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KPC는 실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고요. 참여업체에서 사업계획서나 진단보고서를 다 작성을 했고 KPC는 일정 조율 정도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걸로.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약 7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유통센터 공모 사업을 따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재하청, 제재하청 이렇게 자꾸 하청이 지금 내려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물을 봤는데도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고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생산성 본부 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 비율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발주처로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본부가 입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정말 집주인이 들어와 살 건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누가 입증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이 집주인이 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A씨는 전세 계약 만기를 석 달 앞두고 보증금의 40%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임대인들이 본인들이 실거주를 얘기하면서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한다고. 방 빼라는 집주인의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거다 주장하면 막막해집니다. 안 되면은 나 실거주할 생각도 있다고 당당하다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3천만 원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은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집주인 이모 씨는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세입자 최모 씨는 미심쩍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살 것이라고 했다가 병원 치료를 위해 부모님이 거주할 것이다 등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집주인 말이 진실한지 의심된다면서도 보증금 돌려받는 대로 나가라며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바뀌는데 정말 실거주 목적이 맞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위해 실거주 의사를 꾸며낸 건지 진정한 의사인지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의 주거 상황 그리고 거주 의사와 실제 행동에 모순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더 지워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자 중국이 바로 수산물 수입 금지에 나서면서 팔지 못한 가리비가 산처럼 쌓였었는데요. 일본이 이걸 우리나라와 유럽 등에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쪽 계획일 뿐이라는 입장인데 도쿄에서 김연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건 지난 8월.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바로 수입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가리비. 오염수 방류 다음 달인 9월부터 중국 수출은 제로가 됐습니다. 일본은 먹어서 응원하자는 운동까지 벌였지만 오갈 데 없어진 가리비. 그러자 일본 정부가 이 가리비를 한국과 유럽 시장에 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는 2025년께 약 6천억 원 규모의 가리비를 수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 일본이 한국 시장에 팔겠다고 한 가리비는 375억 원 규모, 전체 수출의 약 6.3%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완전 금지하고 있으며 하지만 일본 가리비 최대 산지인 홋카이도는 수입 금지 지역이 아니어서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제4차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거란 예측이 우세했는데 요즘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 꼴찌를 기록했고 트럼프는 당내 경쟁자의 추격이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공화당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죠? 예,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에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오차 범위 안까지 따라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들을 분석해보니 본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붙었을 때 트럼프는 45.3% 대 43.4%로 근소하게 앞섰지만 헤일리는 42.9% 대 39.4%로 더 큰 폭으로 앞선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러 재판 출석으로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트럼프 대신 헤일리를 세우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트럼프 측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쓸 것 같은데 이 헤일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인도계 미국인 여성 정치인인 헤일리는 이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고 또 트럼프 정권에서 유엔 대사를 했지만 1월 6일 의회 폭동을 두고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했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I had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him when I was at the United Nations. I agree with a lot of his policies. But rightly or wrongly, chaos follows him. 트럼프는 헤일리의 상승세 소식을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를 경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오히려 부통령직을 제안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비상이라죠? 오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인 걸로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집권 1기 말 기준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46%, 또 트럼프는 44%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조사에서 40%에 그쳤습니다. 높은 물가나 고령 논란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선이 진행되는 3월 중 선수를 교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어서요. 1년도 남지 않은 미 대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알짜로 꼽히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에도 나서는 건설사가 없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불안이 커지면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곳곳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워 관심을 끌었던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LH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공공택지 입찰을 실시했는데 나선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분양하려면 PF가 일으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신규 택지를 취득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건설사들은 알차로 꼽히는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계열사까지 편법 동원해 벌떼 입찰에 나섰지만 이젠 정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수도권에서만 유찰된 택지는 16개에 이르는데 경기도 화성과 김포 한강지구에서도 개발에 나서겠다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불안이 확산하며 건설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영향이 큽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건설사 PF 우발 채무는 지난 8월 말 22조 원대로 지난해보다 29% 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PF 우발 채무 규모는 향후에도 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는 유찰된 부지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 시장 침체가 길어질 경우 향후 입주 물량에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부가 최근 공매도 금지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은 걸 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총선용 정책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 기대가 커지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역시 다시 과열되는 분위기인데 이를 놓고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투자해온 큰손 투자자 김모 씨는 올해 연말이 예년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완화됐다라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일부 팔아왔지만 과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올해는 오히려 투자금을 5억 원가량 늘렸습니다. 대주 양도세 때문에 저도 이제 10억 정도의 투자 금요였는데 대주 양도세 완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투자금이 한 50% 정도 더 늘렸고요. 정부가 지난달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양도세 부과 기준까지 풀자 투자자들 심리가 팔자에서 사자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다 미국이 내년엔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퍼지면서 연말 이른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투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은 지난달 초보다 6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B2 역시 7천억 원 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기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로 금리가 빠진 거라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증시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과도한 비투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가족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현관문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 빈집을 드나들며 도어락까지 바꾼 건데 이 여성은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가족. 문을 열려던 가장은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당황합니다. 도어락이 통째로 바뀐 겁니다. 와, 나 진짜 세상 살다 진짜 이런 일 처음이네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계속 눌러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후레쉬로 한번 비춰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분명 우리 집이 맞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하는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층에 내려서 다시 돌아보니까 저희 아이 유모차하고 택배들 이런 것들이 온 걸 보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닫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출입대장에는 모르는 여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알려줘 도어락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역시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물건도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도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황당한 일을 겪은 피해 가족은 여전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연관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상이니까. 경찰은 붙잡힌 여성과 함께 도어락을 바꾼 열쇠공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연말이면 대리운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대리운전 보험에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기사는 물론 차를 맡긴 차주도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대리운전자 보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김도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술자리 잦은 요즘 대리운전 불러 귀가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동안 대리운전으로 귀갓길에 사고가 나도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에 보장 내역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차주에게 렌터카 비용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대리기사 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가 적어 소비자가 피해를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리기사들이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대리보험료를 부담함에도 사고가 나면 렌트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않는 아주 저급한 상품으로 대리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대리운전기사 보험 상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자 보험 대물배상 한도 2억 원은 10억 원까지, 자기 차량 손해 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그동안 사고가 많은 대리기사는 보험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해줍니다. 바뀐 대리운전 보험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이 오늘 이정우 선수를 샌프란시스코의 얼굴로 내세웠습니다.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에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팬들의 소원이라는데요. 이정우만의 뭔가 다른 야구, 그건 뭘까요? 정수아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자랑하듯 만든 입단 영상에서 이정우는 만화 야구의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방망이로 공을 맞춰내고 빠뜨릴 것 같은 공도 척척 잡아내는 완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정우가 야구만 잘하는 것을 넘어 샌프란시스코의 정체성을 바꿔줄 선수라고 기대한 겁니다.
홈페이지는 샌프란시스코는 분명한 색깔이 없는 편이지만 이정우는 팀이 바라던 경기력과 개성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는 팬들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There was no player, no target who was more of a perfect fit for what we were hoping to achieve than Jung-hoo. Get more athletic as a team from an offensive standpoint to make more contact and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가 홈런을 많이 치면서도 삼진 개수가 적다는 점, 또 투수의 구종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 시즌 빠른 공에 걸맞은 타격폼으로 바뀌었다가 타율이 1할 때까지 떨어졌지만 어떻게든 반등하며 3할 때 타율을 만들어낸 극복의 과정도 눈여겨봤습니다. Certainly profiles to be one of those guys you can hit and run a little bit with him, run some, and so kind of adding to a deficiency maybe we had as a team. 메이저리그 개막도 안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우를 1번 타자로 못 박았습니다. 이번엔 이정우만의 뭔가 다른 야구가 샌프란시스코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제시됐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음바페 옆에 이강인, 그리고 음바페 밑에도 이강인, 또 다음 사진에도 이강인이 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에서 올린 크리스마스 포스터들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리그앙은 이강인이 런던에서 남긴 여행 사진까지 공유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빠질 수 없겠죠. 이강인이 크리스마스 기념 모자를 쓰고 엄지척하는 영상으로 팬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만 열광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프랑스도 이강인 선수에게 푹 빠진 것 같죠? 앞서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도 이강인과 그의 인기에 대해서 비중 있게 보도했었는데요. 이렇게 집중 조명하는 이유, 그라운드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스타성 있는 선수라는 인증 아닐까요? 레전드 선배님들 앞에서 시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중앙야구 몬스터즈 화이팅! 예능 야구의 한 장면이지만 김하성 선수가 고척돔에 섰습니다. 시구자이긴 했지만요. 내년 3월 이곳 고척돔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도 김하성을 볼 수 있을까요? 미국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트레이드설이 쏟아집니다. 보스턴, 디트로이트, 토론토, 뉴욕 매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중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적합하다는 전망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정우 선수와 한 팀,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하늘빛이 탁했습니다. 특히 충남권은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도 미세먼지가 남아있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연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한층 풀려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고요.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내륙에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전주 창원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 동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